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이시죠. 김성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전주에서 올라오셨나요? 예, 아침에 왔습니다. KTX 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KTX 서울까지는 기차요금이 3만 원대, 4만 원대. 자주 있어요? 하루에 한 10편 정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요? 호남 제2철인가요? 그거 얘기하던데 그 추진 중에 있나요? 호남 고속철? 고속철. 예, 그거는 뭐 각 당이 다 대선 공약했고 네. 그 사업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 액수를 놓고 네.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는 왜 SOC 예산을 호남에서 줄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호남에 계시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네. SOC 예산이 다 줄었고요. 예. 오히려 더 많이 줄었다면 영남 쪽이 더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높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런 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증액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 이제 초반부터 지금 주제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제 KTX 타고 오셨다 그래갖고 나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난주에 SOC 예산 가지고 많이 뜨겁게 논쟁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영남에 줄었으면 줄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남 지역은 기존의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예산은 뭐 90에서 95%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줄어드니까 그것조차도 아우성인 그런 마당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데 호남은 기존에 요청했던 액수에서 늘 30% 정도가 반영이 됐거나 안 됐거나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균형을 맞춰달라 그런 얘기지 네. 특별히 호남에 대해서 뭔가를 더해달라 이런 요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그거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요? 호남선,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호남선 경부선 이야기니까 뭐 좀 관계는 있지만 최근에 프로야구가 참 재밌습니다. 근데 올해 특히 이제 호남선의 기아 타이거즈가 네. 1위인데 압도적인 1위인데 특히 전반기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에 호남선이 조금 이제 경기 좀 빠지고 바람이 좀 빠지고 경부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8월 달에는 거의 독보적인 지금 체제로 와가지고 7등에서 이제 4등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롯데 자이언츠 뭐 기아 타이거즈 게다가 두산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프로야구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LA 다저스라고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LA 다저스가 전반기에 독보적인 승리를 했는데 최근에 거의 한 7, 8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치도 똑같은 게 박수 칠 때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번 김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시나 했어.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잘할 때 잘하자. 조금 바람 빠지면요. 조금만 빠지면 아무리 잘하는 팀도 뭐 10연패까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선 경부선 프로야구의 이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여기서 조금 자유한국당이 그럼 뭐 올라올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건 뭐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영원히 강한 팀도 없고 영원히 약한 팀도 없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하도록 방해하고 발목 잡고 멱살 잡고 하는 게 또 우리 정치 현실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정치권의 두 가지 명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민의당이 꺼진 불 같습니까? 다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는지 저희들이 두 가지 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마저 받아쳤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보타주의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장애 투쟁하는 목적은 첫째가 방송 장악 저지입니다. 두 번째가 대북 정책 수정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장애 투쟁에 나섰습니다. 방송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
이 법안 조기 통과를 약속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정기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시계제로 현안과 최대 정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열리는데 첫 번째 정기국회죠. 근데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요. 특히 이제 KBS, MBC 노조 파업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이제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두고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16대 국회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이제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국민들도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첫 번째 맡은 정기 국회에서 이 직전의 여당 얼마 전까지 네. 이제 야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언론 자유 수호,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내걸고 의회 민주주의를 박차하고 거리로 나가는 장외 정치한다. 잘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그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얘기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고 거리 정치를 하겠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정치를 볼 때마다 뭐 파행, 전운, 뭐 격돌 이런 단어를 좀 당분간 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국민들한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차치하고 난 뒤에 네. 이 방송 장악 저지를 카드로 들고 나온 거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유가 된다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MBC가 뭐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건 저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방송 채널이 공정하냐 안 하냐 또는 어떤 뉴스 데스크든 뭐 9시 뉴스든 간에 이게 과연 정말 공정한 거를 평가하는 거를 네. 국민들이 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이 평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이 그 워크숍을 앞두고 만든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 문건이 공개적으로 토론된 적이 없는 문건이라고 했지만 네, 뭐 실무자가 작성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문건만 보면 지금 돌아가는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은 늘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낍니다. 그건 동서고금을막론하고 똑같은 건데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청와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김대중 정부를 지지했던 일부 언론 노조조차도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방송장을 가지고 빌미를 잡힌 거는 저는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장애로 나가버린 거는 조금 저는 너무 빨리 선택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들어올 명분은 생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한 돌아가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말처럼 야당의 성질 또는 이 야성이자 들렸자 야성을 키우는 내부적인 어떤 이런 그 선행 학습 같은 효과는 봤는데 훈련용입니까? 예, 훈련용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대기 연습인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근데 야당대기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야당대기 아니요. 연습을 한다? 그럼 굉장히 세게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볼 때는 MBC의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장외투쟁이 100% 저는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60% 정도는 특히 내부 단결용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거로 저는 문재인 봅니다. 정부의 방송 장악용이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노력이 충분히 있고 제1야당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건 다만 저는 이것 가지고 북한 핵실험을 하는데 계속 장외에 있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이따 봅니다.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칼을 던진 거는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하세요?
과거의 경험상 네. 이게 나가기는 쉬워도요. 들어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그래봤어요? 그렇죠. 수많은 의총을 통해서 예. 의원 전원 발언을 뭐 몇 차례씩 거쳐도 결론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를 두고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가를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미 이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했지만 원인 무효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사진 출두를 이미 해서 출석 다 받았어요, 원인 지금. 무효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가지고 뭐 방송장악 음모다, 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도 굉장히 개면잡지 않을까, 속으로는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까 지현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성을 좀 회복하자는 게 여지껏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로 해서 뭔가 하나를 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판단 착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내에 조금 장악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거는 대여 투쟁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이 방송 지금 MBC, KBS 동시 파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명분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거를 그 볼모로 삼아서 무슨 대여 투쟁을 그 하면서 뭐 주말에 장애 집회를 한다. 내일인가? 네, 그리고 뭐 또 안보를 뭐 해서 해병대 뭐 또 이사단인가 거기를 또 가서 방문해서 또 그 사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서해 오도를 뭐 관할이 아닌데. 네, 관할이 아닌데 잘 부탁한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웃지 못할 오히려 그런 해프닝만 만들어내면서 이 국민과 좀 더 괴리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예. 정부에서는 그 MBC나 KBS 방송 장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러나 과거에 그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정상화하는 거 해라라는 그 요구는 국민들한테도 맞고 다른 정치권들이 그건 오히려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파업을 통해서 그거 쟁취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들이 잘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권력에 줄서는 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악순환이 좀 되풀이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거잖아요. 그걸 잡아서 구속시키겠다는 그 구속영장이 아니고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했어요. 기자나 아나운서 PD를 마이크 앞에 못 앉게 하고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했어요. 스케이트 관리하는 데라든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경비반장으로 가고 법 그래. 위반이에요. 부당 노동 행위예요. 그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그걸 해야 출석을 하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거부했어요. 무시했어요. 네 번인가 안 나왔죠. 예,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은 체포영장도 발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지 구속하자고는 영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진 출석해서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이제 뭐 판단 여부를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소가 된 건데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본질은 이런 거였죠.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할 때 임명한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사장이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아, 그분이 김장겸 사장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기자와 PD와 아나운서 쫓겨날 때 그때는 왜 언론 탄압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절한 호소를 그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쫓겨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걸 MBC 김장겸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로 불출석한 걸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언론 탄압이 얘기하는 건 너무 우스운 일이다. 양사에서 지금 한 2,000명씩, 4,000명씩 참여하는데 네. 그 노조에서 파업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KBS, 그건 MBC 방송장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KBS, MBC 내부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그런 거고요.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 인사들이 김장겸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이나 KBS 고대영 사장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거에 또 MB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을 정현주 사장. 예,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사원에서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냥 비슷한. 저도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지 이번에는 10년 만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는 지금 그 문건 같은 걸 보면 저는 뭐 김장임 사장이 뭐 출두하고 안 하고 뭐 채권쟁이 극히 일부적인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인 인민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유희선 박문진 이사는 그만두겠다고 한 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이런 뭐 알고 모르는 압력 때문에 난 교수나 하겠다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게 겪어보면 알지,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유언무언으로 KBS나 MBC에 들어가는 압력들이 권력을 가장한 압력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있고 네. 그런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김장겸 사장도 전 부당노동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사장이 책임져야 될 거는 책임지고 그게 아니라면 꼭 사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동안 했던 그 노동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부당노동행위가 그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또 또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거 그게 사장이 책임져야 될지 그 밑에 사람이 책임질지 모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방송법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지금 KBS, MBC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 좀 하세요. 내놓았는데 그게 작년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대표, 원내대표들은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럼 빨리 하고 자유한국당 니들도 들어와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작 미온적입니다. 지금 제가 볼 그 때는. 방송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그 여당이 7명. 그렇죠. 야당이 여섯 6명. 명.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 선임을 하는데 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예, 한다. 그러니까 좀 중립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는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뭐 이해합니다만 다릅니다. 그게. 지금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크죠. 사장 선임하는데 그렇게 그걸 바꾸자라는 거죠.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KBS 정현주 사장이 그 대여 투정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MBC나 KBS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현주 사장 이하 모든 구성원 전체가 다 이 잘못된 이 행태에 대해서 MB 정권과 싸웠던 것이고요. 지금 MBC나 KBS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액면 뭐 동일선상에서 그거를 같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 개정안 잘 말씀해 네, 그 얘기 좀 주셨는데요. 하시죠.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저는 그런데 이 한국당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원인 무효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대통령이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법대로 간다고 하면 기계적 균형은 유지할 수 있지만 뭐 소신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뭐 아니라고 방송장악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숨죽이고 있고 뭐 저항도 하지 않고 있어요. 비판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방송장악 의도가 정말로 없구나. 정말로 공정하게 당론으로 여야가 발의한 162명이 발의한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철시킬 의지가 있구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다시 재개정안을 내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또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작년에 발의한 그 개정안대로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 말씀 취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몇 부처씩 묶어서 하는데 하는 걸 보면 쟁점 주제 토론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도 지시가 아니라 의견 또 질문, 의문의 제기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방송은 우리 아까 진유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여당이 되든지 간에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주 당연할 거예요. 권력의 승리라고 할 수 근데 이제 있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길을 쓰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뭐 그게 결국은 국회 내에서 현재 여야가 두 번의 여당의 과반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뭐 민주당이 내는 안이 됐던 아니면 뭐 새로운 대안이 됐던 아니면 뭐 또 다른 안이 됐던지 간에 그래서 그건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논의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스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하는 것처럼 대선 패배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리더십 확고히 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요란한 말싸움과 정쟁 대신에 좀 차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이걸 도대체 한국 정치에서 기대할 수 없는 거냐. 방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그 안은 야당 시절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문방에서 오랫동안 방송법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기계적 중립을 갖다가 지킬 사람을 공영방송사장으로 뽑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방송 철학이 있어야 되고 영국 BBC나 일본 NHK나 결국은 한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주도권 행사해서 뽑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FCC도 마찬가지로 특별다수제는 박홍근 의원이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원 아니요. 박홍근 의원이 낸 그 안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지난 160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내놓은 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노웅래 의원이 낸 거는 그냥 특별다수제가 없이 여러 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있는데 그걸 다 그래, 합해가지고 당론으로 만든 안이 박홍근 의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홍근 의원도 나름대로 미방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야당의 입장에서 만든 아니고 조금 더 방송 철학이 들어가고 정치인이 아니라 방송 전문가의 입장 또는 외국의 공영방송 예를 가지고 저는 좀 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간에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될 아니지 정치인끼리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사장 선임을 하는데 거기 3분의 2가 찬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캔슬될 것 같아요. 그거는. 대안은 그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의 엇비슷한 균형을 통해서 어느 쪽도 거부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무생무치한 사람. 그 골로이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갔을 경우에 오히려 방송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이겠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그런 어떤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모든 거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의석 분포가 어차피 여소야대니까 야당의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합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국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당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당 패싱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출구 전략으로. 과거에 그런데 정호영 또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들어가고 싶은 느낌의 발언을 좀 하는 거고. 정우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저는 장외 투쟁은 하겠지만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하고 달리 원내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른 것보다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북핵이 저렇게까지 가고 수소폭탄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물론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뭐 사드 문제 이런 거에서 좀 핸들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국회로 들어와라. 들어가야죠. 최소한 그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하고 그 안보 관련 상임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게 조건부로 보이콧해야지 지금처럼 완전히 보이콧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공감을 느끼는 상당히 힘들 거라는 다음 생각이 주 듭니다.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은 저는 빠이도 관계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정부 질문도 안 한다고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거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표 연설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대단한 반응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정당 대표들이 연설했는데 그 대단한 반응이 있습니까?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비판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 뭐 당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때는 소통할 기회가 없을 때는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평소 때도 SNS를 통해서라도 할 말 다 하고 면책특권도 그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이나 당대표 연설이 중요하냐. 다만 저는 의회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의회 복귀를 이야기하는 거지 대정부 질문 지금 뭐 좀 빠졌다고 해서 그게 저는 크게 저는 뭐 대단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보지 않지만 다만 문제는 김지웅 의원님도 그렇게 보냐고 여쭤봐요. 아니요 뭐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대정부 질문이나 당대표 연설이 대정부 질문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은 안 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판단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카드라면 포기 안 하죠. 근데 본인들이 판단하게 이거 안 해도 우리가 밖에 있는 게 더 낫겠다 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저것도 있잖아요.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안 안 들어가면 들어오면 민주당이- 김희수 후보가 좋아할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안전하게 자기는 이제 그것도 그냥 그렇죠. 자유한국당 예. 나눈다 이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제 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나 안 하나 뭐 큰 차이 없고 뭐 별 반응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한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교섭단체로서 또 정당 제1야당으로 책무를 져버리는 거죠. 국민을 대상으로 할 얘기를 하고 우린 이렇게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라는 어떤 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은 어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1야당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저는 국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안에서 논의를 해야지 방송법 개정안도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방향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강남에서 집회를 한대요. 주말에. 저는 그래요? 무슨 얘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얘기를 강남 하려고 어디서 하는 합니까? 건지 저는 어떤 좀 모르겠어요. 코엑스에 그래서 코엑스 산다고 지금 같은 보도를. 거요? 그래서 뭐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제1야당이 지금 이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안 하고 대정부질문도 안 하겠다고 하고 뭐 표결을 참여 안 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그 러시아 문 대통령 다녀온 여야 대표회담에 네, 또 안 나온다 그러죠. 안 갈 확률이 높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거부해서 과연 제1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어떤 점이 그게 이득이 되는 일인지 저는 조금 근데 판단하기가 민주당도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한국당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뭐 이 얘기 해도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그 얘기해도 안 과거에 들으니까 근데 내버려 두시는 내버려 저기 두는 참여정부 때 패시네 완전히 코리아 패시네라 참여정부 때 한국당 그 패시네 저기 돼버렸네. 이 박근혜 대표실의 사업법 반대 장애투쟁 오래 했지 않습니까? 아 뭔가 참여정부 때요? 뭔가 좀 얻고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좀 자수록 그런 얘기를 매번 아주 합니다만 명분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의회 정치잖아요. 의회 민주주의고 그걸 부정하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면 정치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좀 고민을 좀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야가 바뀌면은 180도 말과 태도를 바꾸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장외로 나간 건 딱 2번입니다.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을 안 받아줘서 한번 나갔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막판에 그거를 압박해서 나갔어요. 그게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당 노동위가 있었고 불러도 안 오니까 그 체포영장 발부해서 그것을 갔다 왔으면 그러면 소멸된 거잖아요. 다시 국회 들어와야죠. 예. 거부 알겠습니다. 명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 언제 들어오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처럼 그런 정도의 일을 체포영장 발부 정도의 일을 가지고 장애투쟁을 한다라고 치면 과거 야당은 그냥 밖에서 밖에 살았어야지 살아야지. 천막 맞죠. 치고 살아야죠.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자유한국당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나 정부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협치를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제 홍준표 대표 만나러 만났죠. 갔지 예, 않습니까? 7일 근데 날인가. 예. 제가 볼 때는 선물을 주고받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 옳다 그러다 정치라는 거는요. 여야가 있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싸울 때는 주고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뒤로 어쨌든 간에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나는 다 옳고 너는 다 틀리니까 안 돼. 그냥 원칙대로 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협치가 점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지금 민주당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여당은 120석 여당 아닙니까? 점점 더 이 120석의 위치에서 하지 않고 네. 점점 더 180석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여당이 저는 더 힘들어지기 전병헌 때문에 수석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 아니요, 안 들어오려면 안 들어와도 우린 그렇게 많이 날 수 없어 뭐 그런 그게 거 또 아니었어요? 공할 수도 있죠, 솔직히. 그런데 그렇지는 그게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럴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우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를 안 했지만 다른 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추미애 대표는 우리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잘 보셨어요? 잘 봤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작심하고 한 40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거는 북미에 동시에 특사를 보내자. 그랬죠. 예, 예,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글쎄 이제 그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저는 조금 의아하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권여당 대표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저는 먼저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매번 예산 얘기하고 복지 얘기할 때마다 집권 여당이나 또 정부에서 가져야 할 태도로서 솔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늘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거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요 추미애 예. 대표 교섭단체 대표 예. 연설을 두고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 아니냐. 문재인 대표는 지금 가능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야 된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추미애 대표는 계속 대화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부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오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작전입니까, 문재인 이거? 대통령께서도 뭐 후보 시절부터 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일관적인 메시지는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압박과 제재도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가자든가 선제 공격하자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북한의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네. 계속 그 거부하고 쏘고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죠. 더구나 뭐 저 미일 정상회의 얘기하니까 뭐 분위기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 그러나 당의 대표로서는 그래도 계속 평화 노선을 추구하고 북과 대화를 위해서 인내력을 발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보다는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역할을 나눠서 얘기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추미애 대표를 솔직히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원래 가졌던 소신이나 이런 거에서 그에 맞는 연설이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청와대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한테 정보를 과연 잘 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바로 그 다음 날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대화를 이야기하고 뭐 어쨌든 이 제재나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가장 평화론자이고 유화적인 대북론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네. 제재, 대응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라는 단어를 몰라서 못 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저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네. 트럼프나 아베와 통하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저는 어느 정도는 여당 대표는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왔고 저는 안보 문제만큼은 제가 왜 자유한국당의 이 장애투쟁을 비판하느냐면 안보 문제가 틀리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알겠습니다. 참모들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는 그 생각이 얘기는 듭니다. 두 번째 주제에 갔습니다. 예. 구체하고요. 김동철 대표라든가 주호영 대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그게 뭐 없으면은 예? 무난한 연설이었고 문화였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저 다른 대표 연설보다는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소위 그 지대 추구의 덫이라고 하는 그 헨리 조지의 그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는데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소위 집가 상승으로 모든 걸 다 털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을 네. 던진 면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었던 연설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시계제로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강력히 추탄합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성주의 사드 배치가 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 문제,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과 성주 국민에게 사드 배치 철회할 것처럼 시그널을 보내니 기대는 부풀고 결국 분노는 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정부나 여당이 사드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민주당이나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발상이나 태도가 한심스럽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북한 6차 핵실험, 앞당겨진 사드 배치, 그리고 한반도 외교 전략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요. 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위기를 인식하고 또 미국과 일본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드 기지, 성주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불가피했다 그러는데요. 성주 주민들은 굉장히 아주 반대를 하고 또 저항도 하고 불상사도 일어났습니다. 그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여러 차례 사드 관련된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사드의 딜레마라고 할 만큼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사드와 같은 전략적인 무기는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그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의 사드를 바라보는 거는 방어용 무기지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추격하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보복 대응할 수 없게 요격을 해버리면 미국만 중국과 러시아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상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무기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반대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는 그렇게 격렬하진 않죠 중국만큼. 아니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푸틴의 이번에 이 얘기를 보면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아주 급하게 배치하고 난 다음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드라인 얘기하고 6차 핵실험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화를 얘기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드의 딜레마가 현 정부에 깊이 들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외무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자 중국도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입니다. 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드를 갖다가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왜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외무부도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북한이 문제다. 북한이 핵실험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우리 사드 안 할게요. 그러면 당신들이 북한 핵실험 못하게 좀 막아다오 하면 되는 건데 거꾸로 원인 제공자는 놔두고 대한민국이 동네 북입니까? 게다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반성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드 성주에 가서 어떤 시위를 했습니까? 사드 반대 시위하면서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다 불렀는데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노래 저 기억나는데 이게 불렀습니다. 민주당에 여러 명 의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송영국 국방장관이 되고 난 뒤에 전자파 제로라면서요 지금 거의 임시 환경 영향 아니 일반 환경장 안 했고요. 네, 하도 전자파에서 했더니 거의 영향이 없답니다. 그러면 사과해야죠. 그렇게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했던 분들이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었다고 설득해야 되고 이게 또 하나는 러시아, 중국이 반발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격용 무기입니까? 사드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하게 한 무기인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중국, 러시아한테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서 한 외교도전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괜히 빌미를 그동안 많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좀 샌드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성주 시위를 보니까
뭐 굉장히 거세게 반발합니다. 적폐청산하라고 뽑아졌더니 이건 더하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 더 강하게 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이해할 만한 게 네.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하는 거는 제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발언을 하는데 저는 이럴 때는 나름대로 당청 여당 아닙니까? 좀 확실하게 좀 해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드가 지금 이 성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지 지금 자꾸만 이미 대통령이 약속한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변명하고 이거 뭐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만큼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청와대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이 대선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배치와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미뤘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인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무슨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싶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대선 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배치 과정이 이렇게 하게 됐는가에 대한 진상 규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비준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드 사기의 전격 배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러한 소위 절차적 정당성도 다 무시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격렬하게 저항하고 상당히 좀 한 8시간 정도 대치 끝에 지금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또 하나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빌어서 보면 북핵 위협과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핵 위협이나 미사일 도발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불가피했던 일이 아닌 것인지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말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말에 서로 앞뒤다른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그러면서도 뭔가 이 국민들의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임시 배치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이미 그 배치한 사드 6기를 철수할 수 있습니까? 일반 환경 영향평가 끝에 그러면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철수합니까? 철수하면 그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그런 뭐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한반도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 하나만 해도 굉장히 저는 뭔가 전략적인 마인드로 신뢰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오락가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 저항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딜레마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지금 딜레마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딜레마 실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선택해도 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드는 처음에 아까 있다시피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래 상당히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거는 이제 결행해 버림으로써 이제 선택 수단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그 후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겁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더 가깝게 가는 거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북중러 동맹도 강화되면서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당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딜레마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또 야당들도 언론들도 이게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입각할 필요가 있다 봐요.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우선입니다. 어느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과 샌프란시스코 중에서 미국이 만약에 어느 하나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겠죠? 샌프란시스코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맹국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의 선택이 맞다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국익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 속에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 중국과 러시아 이익을 보면서 균형 있는 이런 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현재 어렵게 얽혀 있는 이 상태에서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 특히 김정은 정권을 갖다 너무 믿는 겁니다. 지금 사드가 뭡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도 지금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통화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사일 지침을 없애가지고 족쇄를 푸는 겁니다. 800km하고 500kg이라는 이걸 풀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이 미사일로는 지하 벙커에 있는 김정은 못 쏩니다. 그러면 1톤, 지금 그래서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2톤짜리를 지금 개발하겠다, 한국에서. 괴물 탄두를. 그게 뭐냐면 핵이 없더라도 2톤쯤 되면 어쨌든 간에 북한에 떨어뜨리면 김정은의 지하 벙커까지도 폭발할 수 있다. 그게 옛날에 뭐 후세인 제작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지금 하자고 약속을 했고, 플러스 저는 전술핵은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보십시오. 전술핵 재배치해야 예, 왜냐면 이거는 지금 그 전에 이제 이 여권에서도 상당히 평화론자로 알려진 몇몇 분들이 이미 의원도 있고 청와대 비서관 했던 분들도 있고 전술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분들 그냥 성향만 보면 정말 비둘기파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야기를 꺼냈겠느냐? 지금 샌프란시스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수소폭탄급 이제 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전술핵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핵 공유든 전술핵 대배치든 간에 있어야지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한국엔 핵도 없는데 미국에 지금 저 쏜답니다. 좀 와주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핵이 있어야지 공포의 균형이 생깁니다. 공포의 균형도 없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드도 배치를 이렇게 뭐 허가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그 속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전술핵의 당론은 아니지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보는 지금 우리가 직접 핵 관리하는 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게, 이분들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강경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9월 3일 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사드를 갖다가 어떻게 뭐 일반 환경평가에서 안 되면 뭐 임시 배치니까 철수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가롭게 하는 대한민국, 저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 북한이 전략 핵무기 수소탄을 보유했다고 보이는, 그리고 ICBM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응해서 전술핵을 가진 걸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무기와 무기의 에스컬레이트가 평화를 지키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과연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북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선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자위적 수단, 생존의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이 그에 맞는 상응한 대화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무시 전략으로 가고 제재를 강화하니까 이래도 안 할래, 저래도 안 할래, 이게 저는 이제 북의 입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나만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보유한다? 그게 과연 억제 수단도 안 되고 대화 수단도 안 되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보는 북한이 핵 보유하는 것이 방어용으로 핵 보유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남한이 그러면 전술핵 배치하는 게 북한 공격하려고 지금 갖고 온 겁니까? 방어하려는 겁니다. 방어.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방어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남한이 핵 공유하는 거는 이해 못합니까? 그리고 미군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핵 가진 게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거는 공포의 균형,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핵과 핵이 부딪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둘 다 핵을 포기하는 게 맞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자고 계속 개발을 하니까 남한은 최소한의 전술핵이라도 도입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북한은 방어용으로 갖고 있는데 왜 미군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 쪽 주장이지 우리 쪽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북한 공격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아무리 해도 미국이 과연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할 것인가라는 가장 큰 현실적으로 덩어리가 가능성이 남아 없죠. 있는데요.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중국이 일단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성을 좀 유도해내는데 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미국이 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장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북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도 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혹은 뭐 야당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거는 좀 실현 가능성을 좀 짧게, 것이고, 아니, 짧게 없는 지금 것이고, 김준은 그런 방향으로 아니 가서도 안 논리적인 된다고 저는 논리의 생각합니다. 협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전술핵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 핵 무장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미 북한은 핵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에는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NPT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한반도를 갖다가 핵 청정지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북한의 핵 시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뭐 NPT라는 이야기하면서 전술핵 그리고 NPT 조약에도 전술핵은 제가 알기로는 나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토 케이스처럼 갖고 오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핵 전술을 갖고 오는 거는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전술핵 문제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있겠죠. 무슨- 그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네, 하나에 일본의 핵무장을 예, 불러일으킬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고 뭐 하여튼 뭐. 군사력을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군사력 대치가 나중에 전쟁으로 예. 가면 서로 공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은 좀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술핵 문제 배치가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이 칼끝이 날카로워지고 그렇죠. 칼이 막 여러 개 생기는데 한국은 칼끝이 자꾸 무뎌지고 칼을 여러 개 개발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뭐 어떤 제재와 압박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사드 건가요? 배치도 그러니까 사드라는 그 미사일 네. 방어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성주에 배치된 그 사드로 예.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또 그거는 고고도 미사일이 내려오는 단계에서 요격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발상을 막지 전반적으로 못하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은 완전히 그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김정은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링이라고 보면 내 생각이 하여튼. 왜 북이 핵과 미사일을 자꾸 고도화시키느냐. 푸틴이 그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지. 그러니까 북은 풀을 뜯어먹게 할 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도 알겠습니다. 생존의 수단으로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존을 보장했더니 포기하고 공동 알겠습니다. 번영을 가자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되는 거지. 아니 짧게 이게 문제라고 보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 1대1로 붙는데 한 명은 지금 총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한 명은 그냥 맨손으로 왔는데 총이 무서워서 방탄복 하나 입고 나왔더니 방탄복 벗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맞지 않기 위해서 방탄복 입으면 사드조차도 못하게 하고 게다가 총이 있으면 우리가 총을 알겠습니다. 들고 있어야지 네. 제가 나를 못 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우리 김성주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컷 준비된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예, 뭐 아까도 좀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방송 공정성을 위해서 거리로 나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공정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인데 네. 내가 여당일 때는 내 편이고 내가 여당이 아닌 상태에서는 또 다른 편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진짜 공정성이 기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번 주말 계기로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바람입니다. 예. 김유정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 만에 지금 장애인들이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개선, 법 개선 통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웃는 세상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사진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광화문 지하차도에 5년 동안 이 장애인 등급 폐지, 그다음에 부양 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5년 동안이나 농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5년간 정부의 어느 관계자도 와보지 않았던 그곳에 이제 복지부 장관이 와서 직접 희생자들에게 이제 그 분양도 하고 사과도 네. 하면서 이 등급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5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농성을 풀기로 네. 하고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인데요. 어찌됐거나 이 협의를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일이고 또 그분들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5년씩이나 길어질지 몰랐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빨리 또 뭔가 이 응답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정부가 농성을 풀었다고 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본격적인 아마 투쟁이나 진짜 이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로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의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 협의체의 알겠습니다. 논의가 잘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또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건.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가장 인터넷상이나 뜨겁게 달고 있던 사진입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CCTV인데요. 어쨌든 저걸 계기로 해서 뭐 강릉에도 있었다, 어디도 있어야 지금 어쨌든 이 10대 폭력 문제가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 청원이 뭐 줄을 잇고 있다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10대 이 폭행이나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대의 폭행이나 이런 어떤 폭력의 피해자들도 결국은 1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10대들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법에서 굉장히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그 피해를 보는 게 10대들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나이만 낮추는 거 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교육이나 교화나 정말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중에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 관련 상황을 여야 대표들과 공유하고 또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안보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안보의 중요성과 그리고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모쪼록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함께 막힌 정국을 풀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말괄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확실히 안보 문제가